다들 젊어지시려고 노력을 하십니다. 그런데 먼저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안녕하세요. 대단히 반갑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보면은 참 소중한 일들이 꽤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소중함을 망각하고 소홀히 여김으로써 고통에 빠지기도 하고 불행을 당하기도 하고 그런 사례를 보게 되는데요. 그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식생활이 아닐까. 식생활 참 중요하잖아요. 저는 이 식생활의 중요성을 직접 경험했습니다. 음식으로 인해서 건강을 잃을 뻔했다가 다시 음식으로 건강을 되찾은 사람입니다. 당시 제가 식생활이 무척 나빴었거든요. 그건 이제 그때 제가 하던 일과 관계가 있었습니다. 제가 그 과자 만드는 일을 했었거든요. 과자를 많이 먹을 수밖에 없었는데 유독 남들보다 더 많이 먹은 게 탈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유해성이 빨리 나타난 건데요. 30대 때 벌써 성인병 증상이 오고 그랬습니다. 나중에 이제 결국 건강이 더 나빠져서 하던 일도 그만두고 이제 당시 좋아하던 음식들 뭐 인스턴트 식품 패스트푸드 같은 걸 굉장히 좋아했는데 그런 거 다 끊고 식생활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그랬더니 몰라보게 좋아지더라고요. 건강이 다시. 그 얼마나 중요한 얘기입니까? 그래서 이 사실을 있는 그대로 알리기 위해서 책을 쓰고 강의 활동을 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 가지 건강상의 그 호전 현상이 있었는데요. 한 10가지 정도만 요약해 본다면은 첫째, 밥맛이 무척 좋아졌어요. 밥맛이. 과자 즐겨 드시는 분들은 아마 공통적으로 동의하실 겁니다. 과자 먹다 안 먹으면 밥맛 좋아질 거예요. 그 밥맛이 좋아지니까 소화가 잘 돼요. 소화가 잘 되고, 그리고 이제 골고루 이제 섭취하게 되니까 변비가 없어집니다. 변비가. 저녁이면은 제가 원래 잠을 잘 못 잤어요. 근데 과자를 끊고 나서부터 식사도 잘하고 그래서 그런지 하여튼 잠을 잘 자요. 숙면을 취할 수 있게 됐어요. 그러니까 아침에 일찍 일어나요. 제가 원래 아침형 인간이었는데 그 과자 만드는 일을 하면서 아침에 못 일어났다고요. 몸이 무거워서. 근데 이제 과자를 끊고 나니까 몸도 가벼워지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잃어버린 새벽 시간을 되찾았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늘 피곤했어요. 제가 만성 피로 증상이 있는데 만성 피로 증상도 없어졌고 이제 머리가 맑아집니다. 머리가 집중이 아주 잘 돼요. 음식이 정신 건강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사실 맞아요. 기분도 좋아지고 그런 현상을 느끼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감기 걸리지 않아요. 감기. 제가 겨울철이면 거의 감기 달고 살 정도였었는데 식생활을 바꾼 다음부터 감기가 안 걸려요. 겨울에도. 면역력이 좋아졌다는 뜻이겠죠? 9번째, 가장 중요한 거라고 볼 수가 있는데 제가 과자 회사를 그만둔 가장 큰 이유라고도 할 수가 있어요. 제가 건강이 나빠가지고 그때 건강진단을 받았는데 협심증 전조 증상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이제 충격적이었는데 그래서 가끔 가슴이 이렇게 답답해지면서 바늘로 찌르는 것 같은 예리한 통증 같은 게 있었는데 서서히 없어지더라고요. 이게 없어져가지고 그 후로 완전히 없어졌어요. 협심증 증상은 완전히 사라진 겁니다. 그리고 끝으로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제가 양치를 할 때마다 출혈 현상이 있었고요. 뭐 찬 거, 신 거 같은 건 잘 못 먹었어요. 이가 시려서. 근데 과자를 끊으니까 출혈 현상도 없어지고 이가 시리지도 않아요. 과거에 겪었던 건강상의 문제들이 하나 둘씩 없어지면서 지금 이제 완전히 건강을 회복한 겁니다. 이렇게 한 10가지 정도로 요약할 수 있겠네요. 이제 그 과자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마 느끼실 텐데 무슨 일로 해서 이제 과자를 먹다가 이제 못 먹는 일이 생기면은 어떤 금단 현상 같은 걸 느끼실 겁니다. 과자 먹고 싶어서 일도 손에 잘 안 잡히고 뭐 허전한 느낌이 막 들고 막 그래서 어떤 심한 분은 안절부절 못하고 막 그런 경우도 있는데 이게 이제 일종의 중독 현상이에요. 근데 이제 과자 먹고 나면 또 이제 그게 없어지거든요. 저도 그런 현상이 그런 증상이 있었어요. 그게 이제 금단 현상인데 아주 결심을 했죠. 과자가 나쁜 거라는 걸 이제 제가 알게 됐고 이거를 끊지 않으면 내 건강을 다 망치는 거다. 너무나 절박했기 때문에 제가 이제 단단히 마음을 먹었고 끊는데 그렇게 어려움은 없었어요. 제가 원래 담배도 피다가 담배도 끊었는데 담배 끊는 거에 비하면 훨씬 쉽더라고요. 한 일주일 정도가 고비예요. 일주일만 넘어가면은 그다음부터는 서서히 금단 현상이 악화되면서 그다음에는 이제 그런 거 먹고 싶은 생각이 이제 없어져요. 그래서 그런 금단 현상을 극복할 때 제가 했던 게 이제 물 마시는 거. 물 마시는 게 아주 좋고요. 그다음에
채소, 과일 같은 거, 그런 거를 먹고, 과일 같은 거 먹고 나면 이제 사라지더라고요. 그런 게 일시적으로. 그리고 또 이제 중요한 게 운동. 그런 거 생각이 나면, 정크푸드 생각이 나면 무조건 나가서 걷고 뛰고 이제 그러니까 땀 흘리고 나면은 그때부터 그런 현상이 좀 없어져요. 그렇게 한 일주일, 뭐 긴 사람은 한 2주일 정도만 그런 식으로 금단 현상을 이겨낸다면은 뭐 끊는 건 어렵지 않다고 봅니다. 일단 식품 첨가물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예, 이제 일단 식품 첨가물은 화학물질이 먼저 생각나실 겁니다. 맞습니다. 화학물질들이에요. 예사 화학물질이 지금 첨가물로 허가된 게 이제 400가지가 넘어요. 그리고 여기에 향료 기초물질로 들어가는 게 2000가지가 넘는 물질이 또 이제 별도로 있습니다. 이 화학물질들이 있고, 이게 한 개 군이고, 또 한 개 군은 설탕하고 물엿, 과당 같은 당류인데 정제한 정제당입니다. 정제한 정제당. 이 당류는 엄밀히 말하면은 그냥 식품입니다. 식품 첨가물은 아니지만 넓은 의미에서 다 식품 첨가물로 들어가요. 그리고 또 한 개 군이 유지인데 기름, 정제 가공 유지입니다. 추출 정제유, 쇼트닝, 마가린 같은 이런 가공식품에 주로 사용되는 이런 정제 가공 유지. 이것도 엄밀히 말하면 식품이지만 넓은 범위에서 다 식품 첨가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가공식품에 사용되는 세 가지 나쁜 원료군 하면은 수많은 종류의 화학물질들, 그 다음에 정제당, 정제 가공 유지를 들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친환경 식품에서 식품 매장에서 파는 무첨가 가공식품이 아닌 한 일반 가공식품은 거의 다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식품 첨가물 꼭 넣어야만 가공식품 만들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식품 첨가물 쓰지 않고도 얼마든지 훌륭하게 가공식품 만들 수 있습니다. 사실 진짜로 좋은 가공식품 만들려면 첨가물 쓰지 않는 게 원칙이에요. 예를 든다면 아주 유능한 요리사, 셰프의 요리 비방서 속에 조미료, 향료 없어요. 근데 그분들이 만드는 음식 맛이 기가 막히게 좋잖아요. 연구하면 다 방법을 찾을 수 있어요. 좀 번거롭지만 노력하면 길이 있어요. 그리고 비용이 조금 더 들 수 있지만 그 정도는 기꺼이 식생활 안전을 위해서 투자할 수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업계에서는 그게 싫다는 얘기입니다. 사실 요즘 첨가물 쓰지 않고 만든 무첨가 가공식품도 요즘 일부 친환경 식품 매장 중심으로 많이 나와서 활발히 팔리고 있어요. 첨가물 꼭 써야 되는 게 아닙니다. 이제 이게 세계 최대 아이스크림 재벌 회사 이야기인데요. 미국 회사입니다. 뭐 물론 지금은 이제 다국적 회사로 되어 있지만 이 회사의 창업자가 원래 2명이었어요. 근데 이제 2명 중에 한 분이 50대 중반이죠. 심혈관 질환으로 숨졌어요. 그 문제는 남아있는 다른 창업자 한 분도 건강이 안 좋았다는 겁니다. 고혈압에다가 당뇨병 증상까지 있었어요. 근데 그 창업자에게는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요. 외아들입니다. 유일한 상속자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그 창업주 아버지는 그 아들이 자신이 하는 이 아이스크림 사업을 이어받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이 아들이 폭탄 발언을 합니다. 나는 아버지가 이루는 아이스크림 왕국을 이어받지 않겠습니다. 오히려 아버지 아이스크림 사업을 접으십시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가출해버렸어요. 이게 참 황당하잖아요. 아들이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던 것은 그 부와 명예보다는 건강을 먼저 택한 겁니다. 잘 알고 있거든요. 그 아버지의 사업 파트너인 분이 이제 아저씨 뻘 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아이스크림 무척 많이 먹었어요. 그걸 잘 알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심장 질환으로 이제 젊은 나이에 숨졌다는 걸 알고 있고, 그리고 자기 아버지도 똑같이 아이스크림 사업을 하면서 아이스크림 많이 먹었어요. 그래서 고혈압이 오고 당뇨병에 걸리고 몸은 그냥 비만이고, 자기도 그 일을 하면 뻔하게 그렇게 될 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자신은 그렇게 건강을 잃을 정도로 그런 일을 하지 않겠다. 그래서 건강을 택하고 아버지 뜻을 거역한 겁니다. 근데 재미있는 거는 그 외아들의 그 아들이 또 있는데요. 창업주의 손자가 되겠네요. 그분도 아이스크림 사업을 이어받지 않았습니다. 아이스크림을 멀리 했습니다. 나중에 이제 결국 창업자 한 분, 그분도 건강이 더욱 나빠져가지고 결국은 아이스크림을 끊었어요. 그리고 식생활을 바꿔서 그래도 건강을 되찾아서 그래도 그분은 오래 살았습니다. 그럼 이 얘기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결과적으로 아이스크림 사업을 이뤄서 성공적으로 아이스크림을 팔고 전 세계에 팔고 있는데 창업주 본인은 물론이고 그 가족들도 아이스크림을 먹지 않는 이야기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아이스크림을 전 세계 소비자들은 열심히 먹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아이러니한 일이 아닌가도 싶네요. 아이스크림이 그 원래 우유에 유크림으로 만드는 거 아닙니까? 유크림을 이제 얼린 게 이제 아이스크림인데, 아이스크림을 보통 일반 시중에서 파는 제품들을 보면은 우유는 생생용으로 조금밖에 안 들어가요. 일반 이제 저급 아이스크림의 경우 주로 우유 대신에 정제가공 유지 있죠. 정제가공 유지로 만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아이스크림이 과연 유가공품인가 하는 의구심이 들 정도인데, 여기에 이제 주원료가 정제가공 유지인데다가 식품 첨가물들 있죠. 유화제가 이제 많이 들어요. 유화제, 향료, 색소, 산도 조절제, 증점제 같은 것들. 예, 이런 것들 많이 들어가요. 특히 이제 유화제를 많이 쓰기 때문에 유화제가 그 대사증후군의 원인이 되거든요. 그러지 않아도 정제당도 많이 쓰지 않습니까? 정제당, 정제가공 유지에다가 유화제 같은 걸 쓰면은 대사증후군이 훨씬 더 빨리 진행이 돼요. 그리고 또 이제 증점제로는 카라기난 같은 그런 물질을 쓰는데, 그거는 발암 물질이고 염증을 일으킬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다른 산도 조절제나 뭐 색소 같은 것들도 다 뭐 유해성이 있는 첨가물들 아닙니까? 그런 첨가물들을 섞어서 얼린 가공식품,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시중의 일반 아이스크림이라 그게 여러 문제를 일으키는 겁니다. 그런 첨가물도 쓰지 않고 우유를 써서 채소, 과일 같은 것도 많이 넣고 그렇게 해서 만든 그런 착한 아이스크림도 있거든요. 그런 거는 나쁘지 않죠. 그런 아이스크림을 드시자고요. 사탕이 사실 대표적인 전국 푸드라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주원료가 설탕하고 물엿이거든요. 예, 물론 과당 같은 것도 들어갈 수 있고, 그 정제당입니다. 그 정제당에다가 색소, 향료, 산도 조절제 같은 첨가물들 필수로 넣고요. 부드러운 캔디, 소프트 캔디의 경우에는 정제가공 유지, 유화제 같은 거, 이런 것들도 뭐 필수로 들어가는데, 이게 다 나쁜 원료들 아닙니까? 나쁜 식품 첨가물 하면 제일 먼저 꼽히는 것들 아닙니까? 이런 첨가물들 들어가 있는 걸 정제가공 유지와 정제당에 버무려서 냉각시켜서 굳힌 게 사탕인데, 그걸 먹게 되면은 우리 몸의 당대사 시스템이 혼선을 겪고 지치게 됩니다. 그래서 대사성 질환인 만성 질환의 원인이 되는 거예요. 그게 현대병이라고도 그러죠. 근데 이제 요즘에는 이제 그런 정제당의 문제 때문에 무설탕 사탕 이제 많이 이제 만들어서 팔고 그러는데, 슈가리스 캔디죠. 그죠? 무설탕 사탕. 여기에는 당류는 안 들어갑니다. 당류는 안 들어가는데 대신 다른 감미 소재, 당알코올이라고 있어요. 그죠? 잘 아시죠? 자일리톨, 솔비톨, 에리스리톨, 이소말트 같은 거. 이런 그 당알코올 소재를 쓰는데, 이것도 우리 몸에는 굉장히 낯설은 당류예요. 낯설은 감미 소재예요. 그래서 당대사 시스템이 혼선을 겪게 되고, 역시 마찬가지로 대사성 질환인 인슐린 저항을 거쳐서 대사증후군에 걸릴 수 있어요. 대사증후군이 역시 또 생활습관병의 관문 아닙니까? 근데 이제 이런 그 무설탕 캔디에는 꼭 같이 들어가는 게 있어요. 감미료인데 합성 감미료가 꼭 또 필수적으로 들어가요. 이 합성 감미료는 또 여러 가지 유해성이 있지 않습니까? 발암 의심 물질에다가 신경 독성이 있다든가, 제품에 따라서 그다음에 뭐 장내 미생물균 쪽을 나쁘게 한다든가, 때로는 뭐 염증도 일으킬 수 있고, 이런 문제들이 보고가 돼 있는데, 이런 것들이, 그런 나쁜 물질들이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게 바로 우리가 즐겨 먹는 사탕, 즉 캔디입니다. 사탕도 이제 정제당, 정제가공 유지, 식품 첨가물 이런 거 쓰지 않고, 또 이제 당알코올 같은 거 이런 것들도 사실 좋은 원료가 아니거든요. 이런 것들 쓰지 않고 비정제 당류가 있어요. 비정제 당류. 설탕도 다 나쁜 게 아니에요. 비정제 설탕은 나쁘지 않아요. 그 다음에 이제 물엿 같은 거 대신은 비정제 당으로서 아주 좋은 게 조청 아닙니까? 그런 조청 같은 걸 대신 쓴다고요. 그리고 최대한 식품 첨가물은 배제한 채 자연 식품 소재를 이용해서 사탕을 만들어요. 그 다음에 유지 성분은 버터 같은 자연의 굿기름을 이용하고요. 천연 야자유 같은 것도 좋아요. 그런 걸 써서 만든 그런 무첨가 캔디도 있어요. 그런 걸 선택해서 드시자고요. 그런 사탕은 저는 좋다고 봅니다. 껌은 하여튼 뭐 거의 100% 속속들이 식품 첨가물로 이루어졌다, 이렇게 보셔도 됩니다. 일단 껌의 뼈대와 같은 물질이 껌 베이스죠. 껌 베이스 아시죠? 껌에는 이제 필수적으로 껌 베이스가 있는데, 이 껌 베이스가 한 가지 물질이 아니에요. 여러 화학 물질들 섞어 놓은 겁니다. 섞어 놓은 거.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게 초산 비닐수지인데, 근데 이 껌 베이스는
뭐로 구성되어 있는지 그 구성 물질의 내역을 일일이 공개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그 예외 규정이 있어요. 껌 업체들의 편의를 봐줘서 이제 그걸 만들어 놨거든요. 근데 소비자들은 이제 그게 뭐가 들어있는지 알 수가 없는 거죠. 근데 한 가지 물질은 아니라는 사실. 그게 이제 그걸 꼭 아셔야 되고, 이 껌에 꼭 들어가야 되는 거, 유화제, 색소, 향료, 산도 조절제, 증점제 같은 것들. 이런 것들도 뭐 거의 필수적으로 껌에 들어가는데, 특히 껌에는 이제 맛을 오랜 시간 지속시켜줘야 되기 때문에 지효성 향료를 꽤 많이 써요. 지효성 향료를. 그래서 뭐 대표적인 고향료 식품입니다. 껌이. 유화제도 또 같이 써서 향료가 꾸준히 나오도록 그렇게 만든다는 점에서 향료 문제, 유화제 문제가 크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뭐 당류는 당연히 정제당을 쓰죠. 그래서 이제 이게 뭐 충치를 일으킨다라고 알려져 있어가지고 요즘에는 이제 또 무설탕 껌이 대세 아닙니까? 무설탕 껌에는 이런 당류는 또 안 쓰고 대신 당알코올류인 자일리톨을 쓰죠. 자일리톨은 충치를 안 일으키는 건 맞아요. 그렇지만 여기에 이제 사용하는 첨가물들이 또 따로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합성 감미료 같은 것들이 필수적으로 들어가거든요. 거기에 이제 산도절제, 유화제, 증점제, 향료 뭐 이런 것들은 똑같이 들어가고. 그래서 무설탕 제품도 충치와는 무관하지만 다른 문제는 똑같이 가지고 있다. 그런 점에서 껌은 조심해야 될 식품이 아닌가, 가공식품이긴 하지만. 물론 이제 취식량이 적다고 해서 안전성 관리에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자주 씹는 사람의 경우에는 이 껌을 통해서 섭취하는 식품 첨가물도 꽤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요즘에 이제 서양에서는 조금 새로운 시도가 이제 눈에 띄는데요. 껌 베이스에 그 합성 물질이 아닌 천연 치크를 씁니다. 그리고 다른 해로운 첨가물도 최대한 쓰지 않거나 적게 취사 선택해서 쓴 그런 껌들도 있더라고요. 우리나라에는 아직 없는데 이런 껌이 우리나라에도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라면 하면 이제 인스턴트 식품 대표하는 건데 그 인스턴트 식품들이 공통점이 있죠. 아주 맛이 구수하죠. 그죠? 쇠고기 국맛을 가지고 있죠. 쇠고기 국물 맛. 이걸 이제 감칠맛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맛을 내는 거 인공조미료죠. 대표적인 게 MSG, L-글루타민산 나트륨이라고도 하는 거. 근데 요즘에는 이제 일부 라면 제품에서 MSG를 사용하지 않은 제품들도 있어요, 있기는. 그렇다고 인공조미료 안 쓴 건 아닙니다. 다른 형태의 인공조미료 쓴 거예요. 마찬가지로 인공조미료는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이 인공조미료 말고 산도조절제, 뭐 인산염, 산도조절제는 인산염이 주로 사용되는데 면발을 좀 부드럽게 해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면발을 부드럽게 해주는 역할로 이제 변성 전문 같은 증점제 같은 거, 무슨 검류 같은 것도 심지어 사용되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인산염이 문제가 우리 몸에서 미네랄의 흡수를 방해를 해요. 특히 이제 칼슘, 철 같은 거. 그래서 그 인산염이 들어가 있는 인스턴트 식품을 많이 먹으면은 그 칼슘 결핍증에 빠질 경우가 많고 그래서 골다공증하고도 관계가 있거든요. 그리고 무슨 검류 같은 거는 이제 알레르기를 일으킬 수 있고요. 그게 또 이제 제품에 따라서 뭐 색소도 들어가고 향료도 들어가고 감미료도 들어가고 그리고 대개 이제 이런 데는 정제가공류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이제 짠맛을 내기 위해서 소금을 쓰는데 대개 이게 또 정제염이에요. 이런 그 나쁜 원료들이 거의 필수적으로 인스턴트 식품에 들어가요. 그게 라면이라고 다 나쁜 게 아니에요. 잘만 만들면 좋아요. 그런 첨가물 쓰지 않고 면도 인스턴트식으로 만들지 않고 우리나라 칼국수 만드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직접 만드는 그런 웰빙 라면도 있거든요. 이제 그런 걸 드시도록 하자고요. 앞으로 라면 소비 문화도 좀 바꿔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보통 이제 우리가 라면 하면 인스턴트 라면을 말합니다. 인스턴트 라면은 라면 발을 이제 가늘게 뽑아서 먼저 익힌 다음에 기름에 튀겨서 팔죠. 그러면 소비자는 그걸 사다가 집에서 다시 또 끓는 물에 익혀서 먹죠. 이게 이제 인스턴트 라면의 전형인데 가끔 보면 요즘 무슨 건면이랄지 생면이랄지 그런 게 있죠. 그거는 다행히 인스턴트 라면은 아닙니다. 좀 낫다고 볼 수 있어요, 면은. 근데 이제 그런데도 그 수프는 비슷해요. 인공 조미료를 비롯해서 여러 첨가물들이 거의 뭐 공통적으로 들어간다고 보면 됩니다. 이제 라면을 굳이 꼭 먹어야 된다면은 이제 조금 수고스럽지만 다른 어떤 방법을 좀 찾으면 됩니다. 그 면발을 물을 일단 한번 끓여요. 집에서 이제 삶으실 때 물을 끓인 다음에 그 물을 일단 버리세요.
버리시고 또 이제 다시 새물로 갈아서 새물로도 끓이시고요. 그러면 면에 들어있는 첨가물들이 상당량 녹아 나옵니다. 그리고 수프도 되도록 이제 적게, 저 다르면 굉장히 짜잖아요. 짜고 맛이 강합니다. 첨가물을 많이 먹는다는 뜻이에요, 그게. 그래서 수프도 되도록 적게, 싱겁게, 최대한 싱겁게 끓이고요. 먹을 때 되도록 김치를 같이 드세요. 예, 김치도 짠 김치 말고 싱거운 김치로 이렇게 해서 같이 드시는 게 좋고요. 만약에 끓이실 때 조금 뭐 사정이 허락된다면은 거기에 채소를 같이 넣는 거예요. 무, 배추, 양파, 뭐 시금치 같은 것들도 좋고 이런 그 채소류를 같이 넣고 끓이면은 이 식이섬유가 풍부하잖아요. 채소에는 김치에도 물론 많이 들어있고 그게 라면의 유해성을 상당 부분 줄여줍니다. 그런 식으로 드시면은 훨씬 더 안전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제일 좋은 거는 이제 김치하고 먹는 거고요. 김치하고 먹을 때는 꼭 라면도 싱겁게 끓이고 김치도 싱거운 김치를 선택하시는 게 좋고요. 같이 넣으면 좋은 게 양파, 양배추, 그리고 이제 감자 같은 것도 좋아요. 감자, 당근, 그 다음에 이제 마늘 같은 거도 좋고 그 정도를 추천해 드립니다. 정크푸드의 요건을 완벽히 갖춘 게 패스트푸드입니다. 일단 정제가 음료지가 무척 많이 사용돼요. 고지방 식품인 거 아시죠? 패스트푸드. 그리고 정제당도 의외로 많이 사용돼요. 칼로리만 높고 영양분은 없는 식품. 이게 바로 정크푸드 아닙니까? 그러니까 패스트푸드가 정크푸드일 수밖에 없는 거고요. 되게 이제 맛있죠? 패스트푸드 치고 맛없는 거 없습니다. 맛있는 거 다른 거 아니에요. 조미료 향료를 많이 썼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제 인산염료를 비롯한 산도 조절제, 그리고 또 이제 유화제 같은 거, 화학적인 첨가물들이 뭐 거의 필수로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이런 식품 첨가물이 있기 때문에 이런 패스트푸드가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이게 바로 이제 만성 질환의 원인이 되는 겁니다. 패스트푸드의 공통적인 문제라고 보면 되죠. 패스트푸드를 대표하는 게 햄버거인데, 햄버거 하면 이제 한때 시끄러웠었죠. 햄버거 병 때문에. 근데 요즘에는 잠잠해진 걸 보면 이제 괜찮은 건가요? 아닙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왜? 그 원인이 아직 정확히 밝혀지질 않아요. 언제 또다시 발발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햄버거병은 그래도 식품 첨가물은 일단 무관한 거로 지금 되어 있는데 모르죠. 첨가물하고도 관계가 있을지도 나중에 밝혀지면. 지금까지는 이제 첨가물과는 무관한 거로 되어 있어요. 미생물과 관계가 된 거로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요. 근데 이제 햄버거병 말고 이것도 이제 햄버거가 패스트푸드일 수밖에 없는 게 여기도 이제 정제가 음료지 정제당 무척 많이 사용하고요. 산도절제, 유화제, 향료, 조미료 같은 것도 뭐 필수적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나쁜 겁니다. 피자도 햄버거와 쌍벽을 이루는 그 패스트푸드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식생활에 관심이 없으신 분들 피자에 대해서 굉장히 친근감을 가지고 계세요. 왜냐하면은 치즈를 많이 쓰니까 치즈가 대표적인 유광품인데다가 고단백 식품이 아닙니까? 그래서 아이들 치즈 많이 먹이려고 열심히 피자를 사다 주시고 그러는데 뭔가 그렇게 착각하시는 거예요. 일반 피자들, 시중의 일반 피자들 그 사용하는 치즈가 대개 모조 치즈예요. 그 우유로 만들지 않고요. 정제각 음료지와 식품 첨가물로 만들어요. 고단백 식품이 아니에요, 그거는. 그런 치즈다 주로 만든다는 점에서 피자가 정크푸드일 수밖에 없고 패스트푸드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제 피자는 먹을 때 대개 보면은 이제 청량음료, 콜라 같은 청량음료 같이 드시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피자 같은 고지방 식품과 청량음료 같은 당분 함량이 높은 식품을 같이 먹으면 고지방 고당분 식품이 되거든요. 이렇게 되면 중독성을 더욱 빨리 부추깁니다. 그래서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도 되게 중독돼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햄버거와 콜라를 같이 드셔도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고지방 고당분 식품을 먹는 거기 때문에 중독 현상이 더 촉진됩니다. 그리고 이제 패스트푸드점에서 약방의 감초같이 나오는 메뉴가 있지 않습니까? 감자튀김입니다. 이 감자튀김도 사실은 영양분이 많이 유실이 돼 있어요. 감자 튀기기 전에 이러한 방법 전처리를 하거든요. 전처리를 하는 과정에서 영양분이 많이 유실되어 있고요. 그래서 감자의 영양분을 많이 손실된 식품이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튀길 때 되게 이제 높은 온도에서 기름으로 이제 튀기거든요. 이 과정에서 해로 물질들이 많이 만들어져요. 뭐 트랜스지방산, 활성산소, 벤조피렌 같은 거, 과산화물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특히 감자를 튀길 때 만들어지는 나쁜 물질이 아크릴아마이드라는 겁니다. 이것도 발암물질이에요. 그래서 감자 같은 식품은 튀길 때는 되도록 낮은 온도에서 튀겨야 되는데 패스트푸드점에서는 되게 이제 높은 온도에서 튀겨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것도 우리가 상식을 알아두시면 좋겠고, 그리고 근데 이제 감자튀김도 되겠는데 이제 콜라와 같이 드시잖아요. 그러면 그게 또 고지방 고당분 식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중독 현상을 또 일으킬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햄버거, 피자, 감자튀김 이게 문제인데, 그러면 먼저 햄버거라고 다 그러면 패스트푸드인가? 아니죠. 요즘 수제 햄버거 있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은 밀도 우리 밀 쓰고요. 그리고 채소, 과일 같은 거 잔뜩 넣어요. 그렇게 해서 만든 햄버거도 있거든요. 이거는 패스트푸드가 아니죠. 슬로우 푸드입니다. 이런 수제 햄버거는 좋습니다. 괜찮다고 저는 보고요. 피자도 진짜 치즈를 쓰고 말이죠. 우유로 만든 진짜 정통 치즈를 쓰고, 그리고 채소, 과일 같은 거 잔뜩 쓰고, 또 이제 우유 같은 것도 많이 넣고, 기름도 자연의 기름을 쓰는 게 좋아요. 자연의 기름, 뭐 버터라든가 야자유 같은 거, 그게 물론 이제 천연 버터, 천연 야자유가 되어야죠. 그리고 당도 비정제 당류를 쓰고, 첨가물은 최대한 배제한 이런 피자라면 저는 좋다고 봐요. 그게 바로 이탈리아의 전통 피자가 그래요. 그리고 감자튀김도 되도록 패스트점에서 파는 거는 이제 좀 자제하시고, 감자튀김을 꼭 드시고 싶다면은 집에서 직접 감자를 썰어서 낮은 온도에서 신선한 기름으로 튀겨 드신다면 그거는 좋다고 저는 봅니다. 주로 이제 제약회사에서 만드는 그 각성 드링크를 우리가 이제 피로회복제로 알고 이렇게 많이들 마시죠. 습관적으로들 마시죠. 그걸 왜 이렇게 드십니까? 건강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드시죠. 글쎄요, 그게 건강에 도움이 될까요? 물론 이제 몇 가지 기능성 성분이 들어있는 건 사실인데 저는 그다지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오히려 나쁜 물질들이 더 많이 들어있어요. 식품 첨가물들이에요. 그게 바로 대표적인 게 정제당입니다. 설탕 같은 거 거기 필수로 들어가고, 또 설탕 이외에 감미료 있죠. 합성 감미료 같은 거 들어가고, 산도 조절제, 향료 같은 거, 이런 거의 혼합 용액이라고 보시면 돼요. 어떻게 보면은 청량음료의 일종이 아닌가, 값비싼 청량음료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 베링거 인겔하임이라는 그 유명한 제약회사 있지 않습니까? 그 회사의 부회장인 그 바너 박사가 한번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우리나라에 와서 한국의 제약회사들은 음료회사다라고 이렇게 조롱조롱 얘기를 했어요. 왜 그런 얘기를 들어야 하는지 한번 우리가 생각을 좀 해봐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피로회복제 드링크를 진정으로 원하신다면 우리나라 전통 음료 중에 썩 괜찮은 것들이 있어요. 생강차, 그 다음에 식초음료 같은 거 아주 좋아요. 예, 거기에도 다 피로회복 기본전환 그런 효능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또 뭐 요즘 젊은 분들도 많이 좋아하시던데 허브차 같은 거 얼마나 좋습니까? 또 약초차 같은 것들도 그냥 다만 첨가물이 없는 자연의 음료 같은 거, 그런 것들도 다 도움이 돼요. 그런 거를 이렇게 바꿔 마시도록 그렇게 하자고요. 아이들한테도 그런 걸 주시도록 하자고요. 보통 보면은 이제 편의점을 비롯한 일반 식품 매장에서 요즘 음료들 다양하게 팔고 있죠. 거기 보면은 뭐 헛개차라든지 무슨 뭐 약초차 같은 것도 다양하게 나오는데 그런 거 좋다고 봐요. 좋다고 보는데 잘 보시면은 첨가물들이 들어가요. 향료들이 거의 필수로 들어가고요. 무슨 비타민C 같은 것들도 들어가는데 그 비타민C도 천연 비타민C가 아닙니다. 이거는 이제 색깔을 선명하게 유지시켜주기 위해서 쓰는 첨가물이에요, 사실은. 그리고 이제 이런 걸 쓰다 보니까 또 유화제 같은 것도 또 들어가고요. 또 당류도 또 이제 들어가죠. 당류 아니면 감미료 같은 거. 그런 것도 꼭 들어가는데 그런 그 음료는 비록 약초차라 하더라도 권해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되도록 집에서 끓인 약초차 같은 거, 거기에는 이제 첨가물 안 쓸 거 아닙니까? 그런 게 저는 좋다고 보고요. 허브차도 집에서 이렇게 우려내서 마시는 게 저는 제일 좋다고 봐요. 식초도 굉장히 중요한 식품이죠.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식초에는 천연 발효식초, 그냥 발효식초, 합성식초, 그 세 가지가 있는데 가장 좋은 거는 당연히 천연 발효식초입니다. 그냥 발효식초는 발효를 하긴 하는데 영양적으로다가 불리해요. 왜냐하면 그 곡류나 과실을 발효하는 게 아니고, 물론 이제 곡류나 과실이 들어갈 수는 있는데 주로 주정이라는 에틸 알코올을 발효시킵니다. 술을 발효하면 초가 되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에틸 알코올 속에는 영양분이 없어요. 그냥 초산만 있을 뿐이에요. 그런 점에서
천연 발효식초와는 판이하게 다르죠. 이 발효식초는 업계에서는 편의상 양조식초라고도 그럽니다. 그래서 양조식초는 발효를 하긴 하지만 좋은 식초라고는 할 수 없고요. 그 다음에 합성식초는 이거는 정말 피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발효를 하지 않아요. 잘 아시다시피 합성식초의 주원료인 빙초산 있죠. 빙초산은 물로 희석해 놓은 거라고 보면 돼요. 영양분은 없고 이 빙초산은 우리 몸에서 굉장히 해로운 물질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염증을 일으키고 장기도 손상할 수 있고요. 많이 먹게 되면 그런 유해성이 이제 보고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합성식초는 절대로 드시면 안 된다는 말씀. 반드시 곡류나 과일을 자연 상태로 발효한 천연 발효식초를 드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지금 이제 화학물질이 식품 첨가물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공식적으로 식품에 사용되기 시작한 게 19세기 후반경입니다. 지금부터 한 150년쯤 됐나요? 그 당시에는 인체 과학에 대한 개념이 거의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시대가 변했죠. 생리학과 신경과학이 아주 발달했어요. 의학도 발달했고. 그래서 이런 식품 첨가물 지금 사용하는 게 기준치를 충족한다 하더라도 해로울 수 있다. 유해성이 나타날 수 있다는 사실이 속속 밝혀지고 있어요. 예컨대 식품 첨가물 중에 보면은 이제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물질이랄지 내분비 교란 물질 같은 게 있거든요. 이제 환경 호르몬이죠. 이런 물질 같은 경우에는 PPT 농도에서도 우리 몸에 유의미하게 유해성을 불러올 수 있다 라고 그래요. PPT 농도를 주목하셔야 돼요. PPT 농도면 1주분의 1이거든요. 1주분의 1인데 아주 극미량이라고 보시면 돼요. 보통 식품 첨가물 사용하는 농도가 ppm 단위에서 사용합니다. ppm이 100만 분의 1이잖아요. 100만 분의 1. 근데 이 100만 분의 1이라는 ppm 농도의 100만 분의 1. 이게 바로 1주분의 1 PPT 농도예요. 아주 극소량의 물질이라 하더라도 이런 알레르기를 일으킨다든가 내분비를 교란하든가 하는 물질인 경우에는 우리 몸에 치명적인 해를 줄 수가 있다 라는 사실이 밝혀져 있고요. 그리고 노벨상을 2번이나 받은 분인데 라이너스 폴링 박사가 있어요. 그분은 해로운 화학물질은 한 분자라도 우리 몸속에서 해롭게 작용한다 라고 아주 단언을 했어요. 한 분자라면 훨씬 더 작은 양이에요. 그래서 지금 뭐 양이 적기 때문에 괜찮다? 더 이상 그런 얘기 하지 말라는 경고입니다, 이게. 이제 MSG가 발견된 것도 굉장히 획기적인 일이죠. 누구든지 감칠맛을 값싸게 손쉽게 이제 낼 수 있게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늘 논란이 있어 왔는데 얼마 전에 그 불쑥 MSG가 해롭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언론들 이제 대서특필하고 막 그랬고 실제로 이제 그렇게 믿는 분들이 많으신데 이게 학계의 공통된 의견이 아닙니다. 일부 학자들의 주장이에요. 지금 MSG 유해성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계속. 매년 나오고 있어요. 올해도 나오고 있고요. 또 이제 내년에도 나올 거고 앞으로도 계속 나올 겁니다. 이게 MSG가 원래는 그 주성분이 글루타민산이에요. 글루타민산. 이게 아미노산인데 그래서 아미노산이라 해롭지 않다는 건데 이게 사실 이제 어떻게 보면 와전됐다고도 볼 수가 있어요. 이 아미노산도 단백질을 통해서 섭취하는 게 지극히 정상적인 거예요. 우리 인체 대사로 볼 때는. 근데 특정 아미노산 한두 가지만 집중적으로 먹게 되면 혈액의 그 아미노산 함량만 불쑥 올라가거든요. 불쑥 올라가면 이게 신경계를 건드려요. 그래서 신경독성 물질로 작용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뭐 이제 알레르기도 일으킨다든가 뭐 망막세포를 손상한다든가 뭐 대사증후군의 원인이라든가 이런 그 여러 가지 유해성이 계속 나오고 있는 것도 그런 점을 간과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또 이제 식문화 차원에서도 저는 그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은 그 모든 가공식품에는 무조건 다 MSG를 써요. 감칠맛이 필요한 데는. 가공식품뿐만이 아니에요. 요식업소 음식에도 뭐 거의 필수적으로 MSG가 들어가다 보니까 맛의 획일화가 이루어진 거예요. 원래 맛은 집집마다 다 다양해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지금은 다 똑같아졌어요, 다. 그리고 손맛이라는 게 없어졌어요. 요리 솜씨가 필요 없어졌으니까. 그냥 MSG만 넣으면 다 구수한 쇠고기 국물 맛을 내니까. 이것도 식문화 차원에서 음식 문화를 황폐화시키는 하나의 원인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MSG 해롭지 않다는 거 일부 학자들의 주장일 뿐이다라는 사실.
그리고 맛의 획일화를 불러왔다는 점에서 우리가 MSG를 그렇게 반길 수만은 없는 첨가물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식용유는 이제 가공식품에 사용하는 이제 유지인데 크게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 첫째로 추출 정제유, 두 번째로 인공 경화유입니다. 추출 정제유는 액상 유지예요. 이제 우리가 주로 이제 이용하는 식용유라고 보시면 되는데 유지를 추출해서 만들어요. 참기름 짜는 식으로 이렇게 압착해서 짜는 게 아닙니다. 유기용매를 이용해서 기름을 녹여냅니다. 그래서 나중에 용매하고 기름하고 분리시키는데 문제는 완전 분리가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대개 유기용매로 헥산이라는 그 화학물질을 쓰거든요. 그 헥산이 신경독성이 있는 물질이에요. 지금 보면은 법적으로 5ppm까지 잔류를 허용해요. 그 많은 양은 아니기 때문에 당장 문제는 안 일으키는데 오랜 기간 지속적으로 먹으면은 이게 추출류를 먹으면은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고 저는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추출류는 반드시 정제를 해야 돼요. 그래서 추출 정제유라고 그러는 건데 정제하는 과정이 다른 게 아닙니다. 굉장히 높은 온도에서 강한 열풍을 불어넣어 주는 거거든요. 이 과정에서 또 이제 기름의 지방산이 또 변형이 일어나고 막 그래서 산패도 일어나고 그래서 트랜스 지방산도 만들어지고 뭐 과산화물 같은 것들, 알데히드 화합물 같은 것들, 뭐 해로운 벤조피렌 같은 거 이런 것들도 이렇게 만들어져요. 그래서 추출 정제유가 나쁜 거고요. 그리고 또 이제 인공 경화유가 있는데 이 추출 정제유를 화학 반응을 시킵니다. 화학 반응 시키면은 이게 액상 유지가 고체 유지로 변하거든요. 그 인공 경화유가 굿기름, 즉 경화유예요. 그 고체 유지죠. 근데 그걸 인공적으로 화학 반응시켜서 만들었다고 인공자를 붙인 거거든요. 그건 미생물 분자 구조가 미세하게 변형이 돼 있어요. 그게 이제 트랜스 지방산인데 트랜스 형태의 이외의 변형된 지방산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트랜스 지방산만 없다고 생각해도 안 돼요. 인공 경화유는 트랜스 지방산이 없다 해도 지방산이 변형된 거기 때문에 우리 몸에서 대사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만성 질환을 일으키는 거거든요. 대표적인 게 심혈관 건강을 해치는 겁니다. 그리고 경화시키는 과정에서 또 굉장히 열악한 조건을 거치기 때문에 뭐 트랜스 지방산이 훨씬 더 많아지고요. 그 다음에 뭐 벤조피렌을 비롯해가지고 활성산소 같은 거 이런 것들도 많이 만들어지죠. 그래서 이런 식용 유지는 되도록 압착유를 이용하실 것, 추출 정제유 대신 압착유를 이용하실 것이며, 그리고 인공 경화유 대신에는 자연의 굿기름이 있어요. 인위적으로 경화시킨 게 아닌 자연의 굿기름이 있는데 대표적인 게 천연버터예요. 천연버터고 그다음에 천연야자유입니다. 이런 그 자연의 굿기름을 이용하시고 그게 사용된 가공식품을 선택하시는 게 좋다고 봅니다. 소금 얘기도 좀 한번 해보시자고요. 소금은 식품 첨가물은 아닙니다. 그냥 식품이지만 그냥 소금만 따로 먹는 사람은 없잖아요. 식품이 이제 첨가해서 먹으니까 넓은 의미에서는 다 또 이제 식품 첨가물로 이제 들어가는데 우리가 흔히 이용하는 소금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 잘 아시죠? 천일염이 있고 정제염이 있어요. 당연히 천일염을 드셔야 됩니다. 정제염은 전기분해로 만든 건데 주성분이 염소와 나트륨이에요. 그래서 정제염을 먹게 되면 우리 몸 안에 있는 미네랄의 불균형이 일어나요. 왜냐하면 염소와 나트륨만 많이 먹게 되고 그 성분만 우리 몸에서 많아지는 거거든요. 미네랄이 좋은 거긴 하지만 필수적인 물질이긴 하지만은 한 가지만 너무 많으면 탈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부작용이 생기거든요. 그로 인해서 생기는 부작용이 뭐 고혈압, 암 같은 거, 암도 이제 관계가 있죠. 정제염하고. 그런 그 원인이 되는 겁니다. 미네랄의 불균형으로 그게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천일염을 드셔야 되는데 천일염은 그 바닷물을 그대로 농축시킨 거 아닙니까? 그 안에는 미네랄들이 아주 골고루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천일염 먹으면 미네랄 불균형 문제가 생기지 않아요. 그러니까 짜게 먹지 말라는 게 정제염을 많이 먹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천일염은 좀 많이 먹어도 큰 문제가 없다는 게 정설이에요. 다만 한 가지 요즘에 이제 정제염 불가피론을 푸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왜냐하면은 바닷물이 오염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염된 바닷물을 농축해서 만든 천일염은 여러 가지 오염물질이 들어있을 수 있다라고 해서 천일염은 나쁘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거기에 비하면 이제 정제염은 상대적으로 더 안전하다는 거거든요. 저는 좀 무책임한 발언이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전문가라는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기엔 적절치 않다고 보는 게
그런 문제가 있다면 그런 문제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 건지를 찾아서 그 방법을 우리가 알리도록 노력을 해야지.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나쁜 소금을 먹자라고 얘기하는 거는 절대로 동의할 수 없고요. 또 사실 정제염도 그런 그 오염물질에 대해서는 100% 안전한 건 아니에요. 정제염에서도 문제가 될 수는 있는데, 다만 이제 천일염의 경우 정 문제가 된다면은 그 간수를 완전히 빼고 대나무통에 넣어서 태운 죽염이 있죠. 죽염을 대신 이용하시면 훨씬 안전합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높은 온도로 가열하는 과정에서 혹시 오염물질이 혼입이 돼 있으면 그게 다 타서 없어집니다. 그래서 정 문제가 된다면 죽염을 드시면 되고요. 아직까지는 우리나라 서해안 앞바다, 남서해안 앞바다 쪽에서 나오는 그 천일염은 아주 깨끗하다고 보시면 되고, 세계적으로도 유명하죠. 균형이 아주 좋다고요. 그죠? 천일염을 드셔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또 이제 요식업소에서 주로 이제 그런 경향이 있는데, 우리는 조미료를 안 씁니다라고 표방을 해요. 그런 걸 써붙여 놓더라고요. 그리고 가서 주방에 들여다보면 맛소금이 있어요. 맛소금. 실제로 MSG 같은 인공조미료를 안 쓰지만 맛소금을 대신 쓰면은 그거는 인공조미료 쓰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맛소금이 뭡니까? 조미료하고 정제하고 섞어놓은 거거든요. 그 맛소금도 사실은 조미료라고 보시면 됩니다. 거기에 이제 정제염만 섞였을 뿐이다. 그래서 맛소금도 쓰는 거를 좀 피하시는 게 좀 좋다고 봅니다. 얼핏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생활비가 많이 들 것 같은데 실제로 해보면 그렇지도 않아요. 오히려 생활비를 아끼기 위해서라도 친환경, 친건강 식생활을 해야 한다고 저는 봅니다. 일단 비용도 그렇게 생각보다 많이 들어가지도 않거니와 하나 중요한 게 있어요. 일반 싸구려 인스턴트식품 패스트푸드 위주의 나쁜 가공식품 식생활을 하게 되면은 건강이 나빠지게 돼 있어요. 당장은 아니더라도 언젠가는 건강에 문제가 올 수밖에 없어요. 그럼 병원에 가야 될 거 아닙니까? 병원에 공짜로 가나요? 의료비가 들어간다고요. 의료비라는 목돈이 더욱더 지출을 해요. 생애 의료비라는 개념이 있거든요. 평생 동안 사람이 지출하는 의료비를 말합니다. 한 사람당 벌써 1억 원을 넘은 지가 꽤 오래됐어요. 4인 가족이라면 4억 원이 돼요. 몇억 원이 된다는 얘기예요. 웬만한 아파트 한 채 값이에요. 그래서 식생활을 잘해서 건강 유지를 잘하고 병원 신세를 안 진다면은 아파트 한 채가 그냥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오히려 재테크를 위해서도 올바른 식생활이 중요하지 않나. 저소득층일수록 더 식생활에 관심을 기울여야 되지 않나. 의료비를 줄여야 되니까. 그렇게 저는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닙니다. 저 과자 지금 잘 먹고 있어요. 근데 제가 옛날에 식생활에 대한 개념이 없던 시절에 먹던 그런 일반 과자들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대개 친환경 식품 매장에서 파는 무첨가 과자들, 첨가물 쓰지 않은 무첨가 과자들은 저는 지금도 열심히 먹고 있어요. 꼭 과자 하면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조미료, 향료, 색소, 산도절제, 증점제, 유화제 같은 거 그런 제품에는 안 써요. 그런 제품이 들어있지 않은 무첨가 과자들에는 대개 원료도 국산 원료를 써요. 밀도 우리밀 쓰고, 그다음에 쌀도 좀 많이 쓰고, 채소, 과일 같은 것도 직접 쓰고, 그다음에 우유도 쓰고. 자연 속에 보면 정답이 다 있어요. 색소 쓰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색깔 내지 않는다고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색깔 내자고요. 채소나 과일에 들어있는 여러 가지 천연 색소, 뭐 흑색, 까만 색깔 내고 싶으면 흑미 같은 거, 그 다음에 뭐 연두색이나 녹색 같은 거 내려면은 뭐 쑥 같은 거 얼마나 좋아요. 모시잎 같은 거. 예, 그런 걸 넣어서 만든 아주 웰빙 과자들, 그런 걸 저는 지금도 열심히 잘 먹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인기리에 팔리고 있는 과자들 중에 특히 꼽는다면 한 두 가지 정도가 있어요. 둥근 형태의 초콜릿 파이가 있죠. 그리고 그 유명한 새우맛 스낵이 있죠. 이 두 가지가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많이 먹은 과자라고 볼 수가 있어요. 저도 과거에는 무척 많이 먹었는데 지금은 일절 먹지 않고 있습니다. 그 초콜릿 파이 같은 거, 이런 거는 굉장히 달잖아요. 단 이유가 간단해요. 정제당을 무척 많이 써서 그래요. 설탕 물엿을. 그리고 입에 넣으면 아주 부드럽지 않습니까? 부드러운 이유도 간단해요. 수분이 많기 때문이에요. 그 수분이 많으면 보관성이 나빠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콜드 체인에 태워서 유통해야 되는데, 매장에 가면 냉장고에 넣고 파나요? 아무 데나 싸놓고 판다고요. 그럼에도 수분이 많은데도 어떻게 곰팡이도 안 피고 변질이 되지 않는 걸까? 나쁜 원료들이 사용되기 때문이에요. 설탕, 물엿, 유화제, 산도조절제, 밀가루도 수입밀이죠. 수입밀. 그리고 이제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게 유지입니다. 유지.
유주 중에 쇼트닝 아니면 마가린을 쓰거든요. 이게 인공 경화유잖아요. 인공 경화유는 지방 전문가들이 플라스틱 유지라고 그래요. 벌레가 안 먹어요. 증식을 안 해요. 예, 썩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유지를 많이 써서 만든 그런 부드러운 과자들, 파이류들, 이런 것들은 잘 변하지 않아요. 부드러운 과자들 꽤 많죠. 쿠키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카스타드 케이크류, 그다음에 뭐 슈크림, 쉬폰 같은 거, 크로와상 같은 거 이런 것들을 다 부드럽지만 수분이 많은데도 잘 변하지 않는 게 쇼트닝 마가린 같은 인공 경화유를 많이 쓰고 나쁜 원료들을 쓰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유명한 새우맛은에 거기에는 인공 경화유는 쓰진 않아요. 대신 추출 정제유를 쓰는데 같이 쓰는 게 있어요. 조미료 향료예요. 이게 들어가서 그 맛을 내주는 겁니다. 주원료가 밀가루인데, 수입 밀가루인데 왜 이렇게 맛있는 겁니까? 암만 큰 뭉지라도 뜯어놓으면 앉은 자리에서 다 먹어요. 그죠? 그게 조미료와 향료의 맛이에요. 그런 점에서 잘 팔리는 제품, 유명한 제품일수록 저는 일절 먹지 않고 있고요.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일반 과자들이 다 그런 식으로 만들어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또 과자하면 정크푸드라고 그러는 겁니다. 제가 일반 과자는 먹지 않고 첨가물 쓰지 않은 무첨가 과자를 먹는다고 그랬죠. 그런 웰빙 과자를 먹는데 대표적인 웰빙 과자를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잘 보이시나 모르겠는데 이게 강정입니다. 강정인데 뭐로 만들었는지가 중요해요. 들깨로 만들었습니다. 들깨 조청 강정입니다. 저는 이거 매일 먹어요. 매일 꾸준히 한 서너 개씩 꾸준히 먹어요. 제가 이걸 그렇게 즐겨 먹는 이유가 있습니다. 들깨가 자연의 선물입니다. 예전에는 쌀이 없어서 구황식품으로 먹던 식품이 들깨였는데 지금은 현대인의 건강을 지키는 비밀 코드가 들어있는 식품이다라고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굉장히 중요한 영양분인 오메가3 지방산이 들깨의 작물치 60%나 들어있기 때문에 모든 농수축산물을 통틀어서 그 정도 많이 들어있는 게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게 들깨가 자연의 선물이라고 보고 들깨를 조청에 버무려서 만든 들깨 조청강정 이거를 매일 꾸준히 먹습니다. 이 시중에서 파는 거 드셔도 되지만 뭐 집에서 만들어 드시면 더 좋아요. 집에서 만들 때 땅콩, 호두잣 같은 그런 견과류를 넣고 만들으시면 훨씬 더 좋죠. 이거를 꾸준히 드실 것을 권해드리고요. 요즘 오메가3 지방산 보조식품들을 즐겨 드시는데 그거 드시는 거 좋다고 좀 보지만 사실 그거 굳이 그런 거 드시지 말고 들깨를 평상시 꾸준히 드시면 오메가3 지방산 부족한 거를 충분히 우리가 공급할 수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이제 들깨만 먹기에는 좀 재미가 없으니까 이런 식으로 강정 같은 식으로 과자를 만들어서 먹으면 먹는데 훨씬 도움이 되실 거라고 봅니다. 우리들 큰 관심사 중에 하나가 미용이잖아요. 다들 젊어지시려고 노력을 하십니다. 시간과 비용 투자를 뭐 적잖이 하셔요. 그런데 먼저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식생활에 관심을 가지십시오. 과자, 빵, 뭐 패스트푸드, 인스턴트 식품 같은 정크푸드를 멀리 하십시오. 보통 이제 과학자들이 동물 실험을 할 때 쥐를 사용하지 않습니까? 쥐의 수명이 한 2년 정도 돼요. 근데 2년이라는 시간은 과학자들한테 꽤 긴 시간이에요. 빨리 결과를 도출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과학자들은 그 쥐를 빠르게 늙게 만들어요. 이걸 갖다 가속 노화라고 그럽니다. 가속 노화를 시키기 위한 가장 안전하고 효율적인 방법이 정크푸드를 먹이는 방법이에요. 정크푸드를. 그럼 빨리 늙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실은 뭐 애써서 여러 가지 다른 수단을 찾아서 뭐 위험한 방법도 기꺼이 감수하고 막 그러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그런 거 말고 진짜 가장 안전하고 효율적인 미용 수단은 우리 식탁에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명심해야 되지 않을까. 젊음을 유지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올바른 식생활이. 자, 건강이라는 게 뭘까요? 이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말할 수 있겠는데 저는 이렇게 한번 정의를 내려보겠습니다. 좋은 음식이 우리 몸 안에 만들어 놓은 아름다운 향기다. 그러면 반대로 질병은 뭔가요? 나쁜 음식이 몸 안에 만들어 놓은 추한 악취다. 식생활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죠. 식생활이 바로 건강과 질병을 가름한다는 얘기죠. 보통 식생활 잘하자고 그러면은 그냥 놔둬. 내가 이렇게 편한 대로 먹을래.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병에 걸리고 그러는데, 글쎄요,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병하면은 잘못된 식사로 인해 생긴 병이 이제 현대병이라고도 그러는 건데 옛날에 소인병이라고 했던 겁니다. 요즘에는 이제 생활습관병이라고 그러죠. 암, 비만, 고혈압, 당뇨병, 중풍, 심장병 이런 건데 되게 이제 신체적인 건강을 떠올리셔요. 근데 이거는 반쪽에 불과해요. 또 다른 반쪽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그게 더 중요합니다. 바로 정신건강까지 해친다는 사실. 우울증, 불안, 짜증 같은 게 이런 게 다 정신건강에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이런 사실들이 요즘 심리영양학자들에 의해서 아주 본격적으로 연구되고 발표되고 있어요. 특히 아이들의 경우 성격, 심리, 행동, 정서에까지 악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이 밝혀지고 있어요. 그래서 식생활을 잘해야 되는데 그냥 나는 그냥 편한 대로 먹고 맛있게 먹다가 그냥 일찍 병들면 뭐 일찍 죽으면 되는 거지 뭐 90, 100까지 살 일이 있나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이것도 큰 오해예요. 사실은 잘못된 식생활로 인해서 생기는 병이 일찍 돌아가시는 게 하는 게 아닙니다. 평생 약에 의존해서 질병과 투병하면서 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불행한 노후가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자신만 불행하면 몰라요. 주변 사람들에게까지 애꿎은 자녀에게까지 고통을 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식생활을 진지하게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고. 건강 수명이 중요한 거 아닙니까? 건강 수명을 길게 하는 방법은 오직 올바른 식생활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